그 일부에서는 그 한일 무역 전쟁에 대해서 제가 그 손자병법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얘기로는 그 지금 아무래도 뭐 북한이 미사일을 뭐 사정없이 발사하고 있는데 그 얘기하고 그리고 8월 2일 이후에 그 미국과 중국의 경제 전쟁이 뭐 이제 거의 끝장으로 나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 조치들이 이제 발동이 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그 미국하고 뭐 트럼프 대통령 작년에 만난 이후에 그리고 금년 2월 때는 비록 그 만남이 잘 못됐습니다만은 장거리 미사일 그리고 핵실험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522일 만에 5월 4일 날 북한이 동해바다로 미사일 2발을 쐈고 5월 9일 날 또 쐈죠. 그러고서 6월 30일 날 판문점에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났습니다. 또 악수하고 뭐 관계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7월 25일 날 2발을 발사했고 요새는 2발씩 쏩니다. 7월 31일 날 또 2발을 발사했고 이게 전부 다 새벽 한 5시 무렵이에요. 그러다가 8월 2일 날 이거는 새벽 5시가 아니라 새벽 한 3시 무렵입니다. 그날 2발을 또 쐈고 그리고 8월 6일 날 또 2발을 쐈습니다. 오늘 지금 저희 촬영하는 시간이 8월 7일인데 그러니까 금년 들어서 지금 6번째 그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죠. 그리고 최근 3주 사이에 4차례나 발사 실험을 했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전부 다 미상으로 나옵니다. 미상. 뭔지 모르겠다는 그런 얘기죠. 이 뭔지 몰라서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어느 날은 한번 미상이 아니라 국방부에서 북한이 미사일 쐈다 그랬더니 북한이 이거 미사일 아니고 방사포야. 그래가지고 너네들은 그것도 모르니 마치 그런 식으로 우리를 그 물을 먹이고 있습니다. 8월 6일 날 쏜다면 북한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맞을 짓을 하지 말라. 나만 너 맞을 짓을 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건 모욕을 당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맞을 짓을 했대요. 그리고 또 그다음에 그 비슷한 말로 이 무기의 관역에 놓이는 일을 자초하는 세력들에게는 오늘 우리의 시험 사격 결과가 털어버릴 수 없는 고민거리로 될 것이다. 이거 분명히 한국 보고 한 얘기 같아요. 미국 보고 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근데 미국 사람들은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 우리 약속 아직 위반하지 않았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이 미사일 쏘는 것은 그냥 연습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기술을 늘리는 거예요. 실험을 해야지 기술이 늘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미사일 실력을 계속 끌어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하는 이유는 뭡니까? 전쟁하는 이 기법을 계속 닦고 연마하는 것이죠. 북한이 그걸 하는 겁니다. 여기에 뭐 애써서 이제 이유를 갖다 붙일 수는 있겠죠. 지금은 한국과 미국이 그것도 뭐 야전 훈련도 아니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훈련을 지금 8월 달에 이제 시작해가지고 뭐 한미동맹 훈련을 하고 있는데 왜 그거 하느냐고 시비 걸었다라고 뭐 많은 분석가들이 얘기를 합니다만은 뭐 그 이유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 그거 아직 작은 거야 라고 하면서 북한을 조금 약 올리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북한은 나 여기 있어 하고 지금 자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뭐 우리 꼬마들이 부모님의 관심을 받으려고 일부러 떼쓰고 나쁜 짓도 하고 그러는데 뭐 그거 비슷한 걸지 몰라요. 근데 미국은 계속 지금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한마디 했습니다. 유엔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지만은 나하고의 약속은 위반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미국이 북한에 가하는 제재는 미국의 제재가 아닙니다. 유엔 제재죠. 미국은 항상 유엔 제재라고 얘기했지 미국이 제재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제재는 위반한 것 같다. 그렇지만 나하고의 약속은 위반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아주 그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는데 김정은이가 말이죠. 그런 식으로 때를 쓰다가 조금 도를 지나쳐서 좀 더 멀리 가는 것을 쏜다거나 또는 뭐 그보다 이제 한 단계 넘는 일을 할 때 그때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고서 북한은 행동하는 것이 좋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이제 북한이 쏜 것이 미사일이다라고 확신하듯이 발표한 날 미상이 아니라 쐈다라고 한 그때 북한이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
저는 이 이름을 사실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신형, 뭐 새거란 뜻이겠죠. 대구경, 구경이 크다는 뜻입니다. 조종 방사포, 방사포가 조종을 해서 날아간다? 그럼 그게 미사일 아닌가요? 방사포인데 조종이 된다. 뻥 쏘면 그냥 날아가는 게 아니라 가다가 고도도 변하고 뭐 이런다 이런 뜻 같은데, 이것을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대북한 방어태세 기왕에 얘기했던 것들이 전부 좀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우리나라가 킬체인이라는 시스템, 그러니까 미국의 시스템에 안 들어가겠다라고, 그는 비단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뭐 박근혜 정부 때도 그렇고 이명박 정부 때도 그렇고 미국의 MD 체제에 들어가는 것이 나는 제일 옳다고 보는데, 그냥 우리 거 하겠대요. 킬체인 한다고 그러고, 북한이 우리를 핵미사일로 공격할 조짐이 보이면 우리가 먼저 때리겠다. 저는 뭐 공부가 짧아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핵무기를 안 가진 나라가 핵무기를 가진 나라를 먼저 공격한다라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조짐이 보이면, 조짐을 어떻게 보이나요? 조짐이 마음 상태인데, 북한이 우리를 때릴 것 같다라는 조짐이 보이면 우리가 선제 공격한다가 킬체인인데, 이런 시스템을 알기 위해서는 북한의 모든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지금 잘 알지 못하니까 매일 미상이라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미사일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다라고 북한이 이렇게 발표하고, 이것이 우리나라의 그 안보체제, 국방체제가 참 문제가 많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일본하고 싸우면서, 경제 싸움하면서 지소미아라고 일본하고 정보교류 협정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정보를 일본하고 나눠서 같이 하자는 얘기죠. 왜냐하면 삼각 방위 체제니까 미국, 한국, 일본이 셋이 북한의 위협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서. 그리고 일본이 우리보다 정보 능력이 훨씬 좋습니다. 마침 그때 그 2016년이죠. 한국하고 일본하고 정보 교류할 때 제가 그날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학생이 왜 일본하고 그걸 하느냐 그러길래, 그 협정을 맺느냐 그래서, 일본이 우리보다 북한에 관한 많은 것을 알고 있어서 그것을 좀 나누려고 하는 것이야. 그랬더니 왜 하필 지금입니까 그러길래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국가안보는 하필 지금이 그런 게 없어. 항상이지. 왜? 국가안보는 항상 중요하니까 라고 대답한 기억이 나는데, 지금 우리가 일본하고 경제전쟁 중이라고 일본하고 맺었던 그 정보교류협정, 그 지소미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파기하겠다라는 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모양인데, 지금 북한이 쏘는 미사일이 무슨 미사일인지도 지금 잘 모르는 상황 하에서 그것을 파기하겠다는 것은 과연 그 합리적이고 전략적인 일이 되는가를 한번 그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주장을 하겠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쏘는 거를 지금 뭐 미국의 그 관리들은 전부 다 우리는 제대로 다 파악하고 있고 따라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북한은 하여간 뭐 큰 말을 많이 합니다.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을 것. 북한이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이거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큰 그림으로 말씀드리면은, 북한은 지금 길이 두 개입니다. 이렇게 막 반칙을 범하다가 미국한테 맞든가, 그렇지 않으면 평화롭게 미국한테 꿀든가, 둘 중에 하나밖에 지금 남지 않았다가 사실은 답입니다. 지금 북한이 뭐 그냥 쉬지 않고 미사일을 쏴대는데, 저거 한 발에 100만 달러 되지 않겠습니까? 저거 쏠 돈으로 국민들 쌀 사다 먹이는 것이 훨씬 더 올바른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또 하나 에러가 난 게 뭐냐면은 바로 어제 나온 얘기입니다. 국방부에서는 국방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북한이 9.19 약속을 위반한 것이다. 작년 9월 19일 날 평양에서 서로 이제 상대방을 위협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기로 했죠. 북한이 9.19 약속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국방부 대변인이 발표를 했는데, 바로 얼마 있다가 우리나라 청와대에서 안보실장이 9.19 약속 위반 아니다라고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독일에서 오히려 북한한테 도발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죠. 그리고 유럽 나라들이 그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그 국민들로서 답답한 것은 항상 예의주시예요. 예의주시. 예의주시 백날 하면 뭐합니까? 북한이 나쁜 행동을 했을 때 다음번에 하지 못하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지, 백날 예의주시를 하면 뭐하는가 하는 이런 그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해리스 대사가 아주 그 결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뭐 해리스 대사는 지금 이 한국에 뭐 민간인 대사로 와 있습니다만은 대사 오기 직전까지는 미국 해군 대장을 했던 그 미국 태평양 사령부 사령관을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중국은 한국을 지켜주지 않는다. 중국은 한국을 지켜주지 않는다. 예, 동맹국의 대사가 우리한테 이런 얘기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그리고 트럼프가 매일 북한 미사일은 작은 거라고 얘기하는 것을 아직은 주먹을 뻗지 않겠다는 뜻이다. 아직은 그거 가지고 안 때리겠다는 뜻이다. 이거 참 놀라운 말이죠. 아직은 주먹을 뻗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한국이 자꾸 한국 정부가 하는 걸 보면은 이게 중국 편인가 미국 편인가에 대해서 지금 구분이 안 됩니다. 확실히 일본 편보다는 중국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 편이기보다는 북한 편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미국 대사가 미국은 한국의 선택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은 이미 선택했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고 미국은 한국을 방어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중국은 그렇지 않다. 중국은 북한을 방어하는 데 전념해 왔다. 우리가 그 앞 시간에서 고종 때 어느 쪽에 줄을 서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가 완전히 나라가 망해버리는, 나라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일을 당했다고 그랬는데, 저는 지금 바로 그와 상당히 유사한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그 분석가들이, 역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국제정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지금을 마치 그 20세기 초반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나라 뺏길 때 그때와 대단히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하고 동맹을 확실히 유지하면 그때랑 전혀 다른 세월입니다. 그런데 미국하고 동맹 관계가 애매해지면 그때보다도 오히려 더 못할지도 모른다라는 이런 분석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21세기 동맹은 가치입니다. 가치. 우리가 원하는 게 뭡니까? 자유입니다. 자유. 자유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건데, 그 미국 사람들은 아예 그 자유라는 것은 나라가 주는 것도 아니고 개인이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준 거라고 아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든 나라입니다. 자유는 그건 하나님이 준 거기 때문에 누구도 뺏으면 안 되는 거야. 그 권리는. 바로 이 자유라는 가치에 기반을 둔 우리가 한미일 동맹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미국 대사가 좀 애매하다라고 하고서 자꾸 그것을 우리한테 확인시키는 말을 하면은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죠. 예. 그 대사 말을 인용하면 이것이 가치이고 동맹이며 당신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동맹이 우리 국가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이유.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이 그 동맹을 제대로 해야 되고 일본과도 관계를 잘 해야 되고 하는 그 얘기들을 지금 하는 것이죠. 중국이 바로 7월 달에 국방백서를 발표했는데 거기서 또 사드 문제를 또 갖다 건드렸습니다. 사드 문제를 건드리는데 이거 이제 앞으로 참 심각해질 겁니다. 중국이 사드 문제를 건드리는 것은 뭐 원래 그 우리가 사드 때문에 한국이 얼마나 뭐 고생을 했죠. 고통을 당했습니다. 방어무기인데. 그런데 지금 미국이 아시아에다가 방어무기가 아니라 공격무기를 갖다 놓을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8월 2일부로 그 INF 조약에서 완전히 탈퇴를 했죠. INF 조약이라는 것은 1987년에 미국하고 소련이 맺었던 조약인데 500에서 1000km 가는 단거리 미사일 포함해서 1000에서 5000km 가는 그 중거리 미사일들을 전부 폐기하자. 그래서 폐기를 했는데 미국 생각으로는 보니까 러시아가 약속을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벌써 몇 년 동안 항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봄에, 금년 초죠. 금년 초에 6개월 유예 기간을 두고서 탈퇴하겠다. 바로 제가 우리 그 내용도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제 미국이 여기서 본격적으로 탈퇴하게 되면은 그럼 중거리 미사일을 만들 텐데 중거리 미사일을 만들어서 그것을 어디다 배치하겠느냐? 바로 아시아 지역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 일이 지금 바로 우리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그 다가오는 데 대비해서 중국은 국방백서에 우리나라 경상북도 성주에다가 배치한 그 사드 미사일도 시비를 걸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해리스 대사가 그거는 한미동맹이 결정한 것이지 중국이 관여할 일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제 미중 패권 경쟁이
단순한 경제 전쟁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문제까지도 이제 같이 결부가 되고, 저는 이제 이번이 어떤 하나의 이 분수령을 넘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한국이 그 문제의 한복판에 지금 걸려 있는 것이라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그 미중 패권 문제를 이제 지금 뭐 우리가 그 최근에 일어난 사실을 몇 개를 보면은 8월 2일이 이제 미국이 INF에서 탈퇴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7월 23일 날 미국 국방장관이 이제 새로 취임을 했죠. 취임하자마자 첫 번째 방문지로 이제 호주를 지난 주일에 왔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촬영을 하고 있는 동안은 일본에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이 방송을 볼 그날 한국에 도착할 겁니다. 와가지고 아시아에 있는 동맹국들을 전부 다 이제 다시 뭐 재정비를 하는 것이죠. 재정비를 하는데 그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INF를 탈퇴했고, 그 INF, 그러니까 중거리 미사일을 이제 배치하는 그런 얘기들을 할지 모른다는 이제 뭐 거의 그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바로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는 8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8월 2일, 뭐 우리가 일본이 우리를 와이드리스트에서 빼고 미국이 INF 탈퇴하고 북한이 미사일 쏘고, 그날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국이 중국한테 5,500억 달러어치를 사옵니다. 그런데 2018년 7월, 8월서부터 이제 이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현재 2,500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3,000억 불, 이게 다죠, 다.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사오는 모든 물건에 대해서 관세를 다 붙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500억 달러, 그러니까 전략물자 같은 것들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25% 붙였다가, 그 다음에 2천억 달러에 대해서 10% 과세했다가 그것을 25%로 올렸죠. 그리고 이제 요번에 3천억 달러에 대해서 추가 관세 10%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0%는 그건 약속한 거다라고 얘기했고, 앞으로 25%로 올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중국은 이제 미국의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로렌스 쿠들로라는 미국 이제 파이낸스 전문하는 분석자죠.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미국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그 CNBC라는 방송에 나가서 아예 China's economy is crumbling, 중국의 경제는 지금 흔들거리고 있다라고, 크럼블링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 얘기를 오래 했습니다만은 언제까지 갈까? 답 간단합니다. 중국이 미국에 대한 패권 도전국이 아닌 상태가 될 때까지 가는 겁니다. 한때는 일본이라고 그랬었죠. 19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일본이 미국을 앞설지 모른다라고 했는데 미국이 그것을 이제 꺾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이제 중국을 손보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한국이 어디를 선택해야 될 것이냐는, 이거는 사실은 따질 문제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도 사실은 쉬워요. 어느 편에 우리가 서야 되는 거 아주 쉽습니다. 미국 편에 서야 되는데 왜? 1. 미국의 동맹국이니까 우리가 중간 서고 싶으면 동맹부터 끊어야 됩니다. 2. 미국이 이길 거니까. 3. 미국하고 우리는 가치가 같으니까. 이런 등등으로 이제 어느 편에 서야 될지가 나오는데, 그리고 미국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있죠. 이미 얘기를 하고 있죠. 북한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중국 문제의 하부 구조다. 그리고 미국이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날짜가 돌아가는 걸 보면은 중국 문제, 북한 문제, 한국 문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한 맥락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날짜를 보면 그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드디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사상 선거할 때 약속했던 것을 성취하는 비율이 제일 높은 대통령이라고 그러는데, 한계를 끝까지 버티고 있었던 것이 환율 조작국입니다.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고야 말 거다라고 선거 때 내내 그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안 하고 있다가 드디어 8월 5일 날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했죠. 그래서 중국이 뭐 중국 사람들이 그런답니다. 1달러하고 중국 돈 7유안 이것이 넘어가는 것을 그 심리적인 그 마지노선이라고 그랬는데, 그걸 넘었는데 미국에서 보기에 중국이 그 환율 조작을 해서 넘어가도록 놔둔 겁니다. 그게 넘어가게 되면 미국 관세를 중국이 깰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7유안이 딱 넘었을 때 미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이제 뭐 환율 전쟁, 금융 전쟁까지 가겠다는 그런 얘기죠. 당연히 가겠죠. 언제까지? 방금 얘기했듯이 중국이 미국에 대한 도전국에 반열해서 탈락할 때까지 이런 게임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상황이 단순히 경제뿐만 아니라 군사로 간다는 것은 8월 2일 날 미국이 INF 탈퇴한 그건데 바로 그 어제 나온 그 잡지를 보니까 디펜스 원이라는 그 잡지에서 저한테 뭐 계속 뭘 보내주는데 미국이 그 뉴스가 이런 겁니다. With China, Russia in mind, Pentagon adding stealthy cruise missiles.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를 염두에 두고 미국의 국방부는 그러니까 스텔시 크루즈 미사일, 크루즈 미사일인데 보이지 않는 미사일이랍니다. 이거를 지금 만들고 있다는데 여러분 뭐 사진 뭐 어떻게 생긴 건지 참 지금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로키드 마틴이라는 그 뭐 미국 무기를 만드는 군수회사인데 거기서 지금 만들고 있는 모양입니다. 미국 국방장관하고 미국 국무장관이 아주 상당히 묘한데 둘이 그 육군사관학교 동창입니다. 둘 다 지금 만으로 55세 되는 사람들인데 폼페오 장관이 생일이 몇 달 빠릅니다. 생일이 몇 달 빠른데 육군사관학교를 같이 졸업했고 저보다 86년도에 소위로 임관을 했는데 폼페오 장관이 육군사관학교 수석 졸업입니다. 그러니까 뭐 공부를 참 엄청나게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하버드 대학 가서도 거기도 또 수석으로 졸업했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마크 에스퍼 이 국방장관은 수석은 아니지만은 이 사람도 아주 그 뭐 특별 장학생으로 공부를 잘했고 그리고 공부가 아니라 가장 육군사관학교 학생다운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공부 잘하는 거 빼놓고 뭐 리더십이 좋다라든가 군인으로서 이제 또 달리기를 잘한다든가 총을 잘 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해가지고 아주 우수한 학생한테 주는 그 메가더 장군 그 이 상을 졸업할 때 받았더라고요. 그 둘이 아주 친한 사람이 한 사람은 국방장관이 되고 한 사람은 국무장관이 됐습니다. 에스퍼는 중령까지 했고 폼페오는 대위 출신입니다. 이 두 사람이 지금 미국의 외교하고 이제 안보의 이 쌍두마차로 끌고 가는데 그 에스퍼가 한 말들이 몇 가지 우리가 상당히 그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 이제 있습니다. 취임하고서 처음으로 이제 해외 순방인데 호주를 갔습니다. 호주를 국무장관하고 같이 갔죠. 둘이 가서 2+2 회담을 하는데 미국 국방장관, 미국 국무장관, 호주 국방장관, 호주 국무장관 해서 4명이 같이 회의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에스퍼가 연설한 거가 뭐냐면은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불안정적인 행동에 강력히 반대하며 중국이 이 지역을 자기에 맞도록 새로 형성하는 것을 두고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 동네가 중국이 원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미국은 그냥 보고 있지 않겠다. 그리고 지금 중국이 하는 일은 디스테빌라이징, 그러니까 막 이 동네를 흔들게 하는 그런 행동이다라고 이제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한 나라가 이 지역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그리고 남에게는 해를 입히면서 바꿔나가는 것을 태만하게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중국이 이 지역을 바꿔나가는데 자기한테 유리하고 남한테 해를 미친다고 아예 썼습니다. 그것을 미국은 방치하지 않겠다. 태만하게 방치하지 않겠다. 나는 우리의 이웃과 동맹들도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알고 있다. 즉 미국의 생각에 아시아에 있는 미국의 동맹들은 생각을 같이 하고 있을 것이라고 알고 있다. 중국은 글로벌 콤문을 군사화하고 있으며 글로벌 콤문이라는 거가 바로 이 바다가 다 글로벌 콤문입니다. 뭐냐면은 이거는 인간이 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다 근거면 안 됩니다. 바다에는 그냥 0해, 12해리까지만 자기가 쓸 수 있는 것이고 그 바깥은 누구든지 다 같이 쓸 수 있는 겁니다. 다 같이 쓸 수 있는 것을 글로벌 콤문이라고 그러죠. 이 세계의 모든 해로는 글로벌 콤문이기 때문에 누구나 자유롭게 항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은 글로벌 콤문을 군사화하고 있으며 즉 남진해에 중국이 9단선 걷다고 그랬죠. 9단선 그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조그만 섬들은 다 자기 거라고 그러고 거기다가 비행장도 만들고 뭐 군함 저반 시설도 만들고 중국은 글로벌 콤문을 군사화하고 있으며 약탈적 경제정책으로 남의 나라 주권을 박탈하는 경제적 딜을 하고 있으며 즉 돈을 꿔줬다가 돈을 못 갚으면은 그 나라 주권까지 뺏어버리는 이 정도의 그 미국 사람이 보기에 반칙이라고 쓴 겁니다.
경제적 딜을 다른 나라 주권을 박탈하는 수준으로 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의 지적재산권을 국가가 나서서 도둑질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이 국가가 도둑질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Promoting state-sponsored theft of other nations' intellectual property. 다른 나라의 지적재산권을 아예 국가가 나서서 도둑질하고 있는 나라다. 이게 뭡니까? 이게 전쟁하자는 소리죠. 바로 이런 식으로 험악한 말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차이는 무역, 인권, 남진아의 대만, 화웨이 등으로 확전되고 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 없다라고 썼습니다. There are few signs of resolution.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 거의 없다라고 썼습니다. 여기에 대항해서 물론 이제 이 중국이 먼저 이제 그 국방부에 냈지만 7월달에 미국이야말로 지구의 안정을 해치고 다른 강대국들과 갈등을 유발하는 나라라고 비난하고 있다. 예, 전쟁할 때는 서로 자기가 다 옳죠. 그래서 전쟁론을 공부하다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전쟁은 불의와 정의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의와 또 다른 정의의 싸움이다. 뭐 서로 지금 미국은 자기가 정의라고 그러고 중국은 또 자기가 정의라고 그럽니다. 뭐 그래도 더 정의가 있겠죠. 정의가 있습니다. 인권, 자유, 뭐 여기에 충실한 정책을 가진 나라가 정의에 더 가깝다고 보면 되겠죠. 근데 불행한 것은 정의로운 나라가 반드시 이기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정의가 이기려면은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되죠.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자유라는 것이 언제든지 위태로웠지. 언제든지 위태로웠는데 그 위태한 것은 1세대,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이 1세대 동안은 충분히 갈 것이라고 참 안심할 수 있었던 세상도 한 번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세대도 안 걸리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지는데 참 끊임없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했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지금 호주 방문한 거 보니까 호주는 국방장관, 국무장관이 둘 다 여자인데 이 호주란 나라는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미국이 하는 모든 전쟁을 뭐 거의 다 같이 함께 했던 그런 나라죠. 제가 그 호주에 그 해군 장교 뭐 아는 사람 몇 명 있었는데 그 해군 장교가 이제 육군들 보고 막 손가락질하면서 저것들은 저 호주에서는 육군이 할 일이 없으니까 미국이 싸우는 전쟁이면 다 따라다닌다고 이렇게 그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그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미국이 이제 INF 조약에서 탈퇴를 하고 뭐 미국은 그동안에 물론 이제 INF 조약은 지상 발사용 중거리 미사일만 못 만들게 됐기 때문에 뭐 비행기에서 쏜다든가 뭐 또는 뭐 다른 것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상에다가 배치하는 거 이거를 이제 맹렬하게 뭐 만들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INF 탈퇴의 그 주된 이유를 미국이 말로 하는 것은 러시아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는 러시아 문제보다도 더 큰 문제가 중국이죠. 중국은 INF 조약에 가입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미사일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80% 정도가 바로 그 INF 가입국이라면 못 만들 무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중거리 미사일이 그 중국의 미사일이 약 80% 정도 되는데 그거는 아시아 전체를 위협하기 때문에 미국은 뭐 이거를 보고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마치 러시아가 반칙을 범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빌미 삼아서 미국이 INF에서 탈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거기 그 에스퍼 장관이 하는 얘기가 미국 국방부는 스스로의 운반수단을 만들 수 있게 되었고 탈퇴했으니까 러시아가 약속을 어기고 무기를 개발하는 데 대해 억제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본격적으로 이 같은 종류의 지상발사 재래식 미사일을 개발할 것이며 여기서 미국이 에스퍼 장관이 일부러 재래식이란 말을 쓴 거는 그 INF 할 때 그 N은 원래 뉴클리어라는 뜻입니다. Intermediate Nuclear Force, 그러니까 중거리 핵전력인데 지금 미국은 중거리 핵전력을 못 만들게 했을 때는 미사일도 못 만들게 한 것이죠. 그런데 그 미사일에다가 꼭 핵폭탄이 아니라 재래식 폭탄을 단 그런 중거리 미사일을 갖다 놓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제가 그 지도를 쭉 보면은 지금 미국이 오로지 중국입니다. 중국을 이제 견제하는 건데 북경에서 제일 가까운 도시가 서울이죠. 뭐 한 950km밖에 안 됩니다. 서울에서 상하이까지는 뭐 900km도 안 돼요. 그리고 타이베이, 대만이 지금 급격하게 지금 미국이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나라로 재부상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 6월 1일 날 나온 그 인도 퍼시픽 전략 보고서에서는
대만을 그냥 뭐 나라로 아예 그냥 사실 하나의 중국 정책이 바뀌는 거 아니냐를 의심해야 될 정도로 대만에서 상하이까지는 700km도 안 됩니다. 그리고 오키나와에서 상하이까지 812km 등등 해서 앞으로 미국은 그 중거리 미사일을 공격용이죠, 당연히. 그것을 아시아에 있는 동맹국에 분명히 배치하기를 원하고 배치하겠다라고 요구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상을 당연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에스퍼 장관이 아시아를 그 순방 여행을 하면서 이제 미국의 새로운 대중국 포위 전략을 직접 이제 군사적인 측면이 동원된 대중국 포위 전략에 아시아 동맹국들을 전부 이제 가입시키려고 노력할 겁니다. 이때 그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사드를 배치하는 데 대해서도 뭐 중국이 거의 뭐 분기탱천해가지고 야단을 떨었는데 이때 한국이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당연히 배치해야 된다가 답입니다. 여기서 배치하지 않게 되면은 바로 이제 그 미국의 한미일 동맹에서 아웃되는 뭐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상황을 그냥 방치하고 한국은 우리 편이 아니고 절로 가겠다라고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그러면 글로 보내줘야지 라고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저는 아마도 미국이 북폭을 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이제 갈 수도 있어요. 뭐 이런 것은 뭐 우리가 이제 다음에 생각해 볼 문제고 우리가 이제 잘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비단 경제뿐만 아니라 이런 군사적인 것까지 이제 가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그 지인들이 보내준 그 글 중에 아주 괜찮은 글을 봤습니다. 이분이 그 이민화라는 분인데 갑자기 그 돌아가셨어요. 8월 3일 날 돌아가신 분인데 서울대학교 전자과를 졸업하고 그리고 카이스트 대학원에서 전기 및 전자공학 석사를 받았고 그리고 거기 이제 교수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유명한 벤처기업협회 회장을 했던 분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벤처 산업이 막 뜨고 그럴 때 뭐 우리나라 벤처 산업이라는 게 대부분 뭐 전자에 관련된 그런 것이죠. 그분이 서울경제 7월 24일자 썼어요. 그러니까 그 돌아가시기 한 열흘 전에 쓴 글인데 거기를 제가 보고서 몇 마디 상당히 그 의미 있는 그리고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글이 있어가지고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의 교훈은 단순하다. 국제협력을 통해 개방무역을 하는 국가는 번영하지만 독자적으로 자력강생을 추구하는 국가는 추락한다. 그렇죠. 옛날에는 모든 것을 다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아주 제일 좋은 나라라고 쳤습니다. 우리나라는 못 만드는 게 없어. 그런 나라가 제일 좋은 나라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나라는 자기가 잘 만드는 물건을 만들어서 남한테 팔고 그리고 자기가 못 만들지만 남이 잘 만드는 물건을 사옵니다. 이거는 무역이론에 의해서 무역이론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모두의 이익이 된다라고 완전히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얘기죠. 그래서 그 자력갱생을 추구한 국가는 다 추락했다. 뭐 베네수엘라, 북한 같은 나라가 그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은 IT 완제품을, 한국은 부품인 반도체를, 일본은 원재료인 소재를 만들어 상호 협력하면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경쟁력이 없는 완제품, 부품, 소재를 다 만드는 것은 모두에게 손해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하고 싸움을 하면서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외교적으로 해결을 하겠다기보다도 우리가 이것을 앞으로 다 만들겠다라고 이제 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얘기죠. 이러한 이유로 글로벌 가치 사슬 이론이 등장했다. 글로벌 가치 사슬에는 전제 조건이 있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호혜적 관계다. 그렇죠. 뭐 소재 만드는 나라가 안 팔면은 중간재 만드는 나라가 큰일 나는 거고 중간재 만드는 나라가 안 팔면은 완제품 만드는 나라가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호혜적 관계가 이제 전제 조건이다. 글로벌 개방 경제에서 국가 간 착취는 지속될 수 없다. 그렇죠. 다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한 나라만 일방적으로 이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 간 신뢰가 무너지면 보호무역이 확대돼 결국 모든 국가가 손해본다는 것이 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얻은 교훈이다. 초강대국 간 패권 경쟁이 무역전쟁으로 이어지는 것이 무질서한 국제사회의 최대 리스크다. 한국전쟁으로 일본이 이익을 얻었다고 하나 일본의 도움 없이 한국의 철강 자동차 조선업이 일어나기는 어려웠다. 그렇죠. 이것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라고 봅니다.
반도체 스마트폰은 일본을 극복한 대표적 산업이다. 특히 반도체는 미국의 일본 견제 과정에서 한국이 어부지리를 얻은 천재 이루의 산업이다. 예, 저는 이 부분 읽으면서 그렇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평소에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건데 반도체는 미국의 일본 견제 과정에서 한국이 어부지리를 얻은 천재 이루의 산업이다. 여기에서 말이죠. 우리가 국제 경제만 가지고 세계 정치가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분이 수수익 경제만 보면은 초강대국 간 패권 경쟁이 무역 전쟁으로 이어지는 것이 무질서한 국제사회의 최대 리스크다 그랬는데 국제사회가 원래 그런 겁니다. 미국이 중국이 더 크는 것을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가 보더라도 손해가 나더라도 지금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하면 미국도 아픕니다. 그렇지만 중국이 훨씬 더 아프게 해가지고 중국이 미국한테 도전하지 못하는 나라로 바꿔놓겠다라는 것이 국제정치의 기본 룰이었다라는 그 얘기죠. 그래서 1차 대전, 2차 대전이 터진 거죠. 왜? 독일이 자기가 세계 챔피언이 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영국이나 미국이 그건 안 된다고 그래서 싸운 전쟁입니다. 지금 미중 패권도 그렇게 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전쟁을 하는 와중에서 이득을 볼 수 있는 나라가 있는데 일본이 1980년대, 90년대 미국의 아성에 도전했을 때 미국이 그것을 깨면서 거기서 득을 본 나라가 한국인데 특히 반도체는 미국의 일본 견제 과정에서 한국이 어부지리를 얻은 천재 이루의 산업이다. 우리가 이런 꾀를 부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한국의 숱한 대중소기업 사장은 일본에서 사업을 배우고 기술을 도입해 산업을 성장시켰다. 그 길이란 경제적으로 일본을 앞서는 것이다. 라는 그런 그 글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그 글 쓴 거를 제 그 친구들이 이제 저한테 보내준 건데 그 미중 패권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미국이 지금 제가 그랬죠. 서로 자유무역을 하는 것이 다 좋은데 국제정치 그 패권 경쟁이라든가 또는 안보 경쟁에서는 꼭 그렇지 않다라는 측면이 여기서 또 발동이 되는 겁니다. 2015년 중국이 중국 제조 2025를 발표한 직후 미국의 대중국 경계심 고조, 중국이 이제 제조업에서도 세계 챔피언이 되겠다고 계획을 발표한 겁니다. 그때 미국은 경계심이 확 오르는 겁니다. 여기 중국의 군사력에다가 중국의 경제력이 합쳐져 가지고 중국판 4차 산업혁명이 성공을 하게 될 경우 그때 세계에서 가장 피해를 볼 나라가 누구냐 경제적으로 한국이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뭐 한국에서 분석한 게 아니라 독일에서 분석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 표 하나 보여드릴 텐데 거기 보면은 독일에서 나온 이 자료인데 중국 제조 2025가 성공할 경우에 가장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을 나라가 한국입니다. 맨 이쪽 맨 위에 있는 거예요. 바로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막는다는 거는 한국이 잘못하면 입을지도 모르는 가장 경제적으로 정말 불리한 상황을 막아주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쓰는 얘기예요. 중국의 굴기를 미국이 막으면서 우리가 이제 어부지리를 취한 것이 이미 삼성전자 그 5G 장비 수주가 글로벌 1위로 등극하였다. 지금 화웨이가 지금 미국 때문에 정신 못 차리고 있죠. 화웨이가 정신 못 차리는 그 틈을 타서 삼성전자가 5G 장비 수주 세계 1위로 올랐다. 스마트폰 핵심 CPU 라이선스와 OS 라이선스 제공을 ARM사와 구글이 중지하면서 중국이 타격받은 스마트폰 최대의 수혜자도 한국이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좌절되면서 한국의 메모리 산업은 탄탄대로의 길이 열렸다. 한국의 IT 산업을 미국이 열어주고 있다. 이런 어부지리를 찾아내는 것이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초강대국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약한 나라도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중견, 세계 10위권에 꽤 괜찮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한일 관계의 경색이 웬일인가? 4차 산업혁명의 미래는 미국과 일본 중심과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이 한 팀이 되는 겁니다. 중국 중심의 두 개의 글로벌 가치망으로 분리되기 시작했다. 한국이 어느 네트워크에 가담해야 할 것인가의 판단은 너무나 쉽지 않은가. 이분이 그냥 갑자기 지병도 없었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갑자기 돌아가기 전에 한 열흘 전쯤에 쓴 글인데 저희 그 지인들이 이렇게 해서 우리 서로 좋은 정보 있으면 교환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보내준 것을 제가 보고서 이렇게 그 전자공학, 전자산업 이런 쪽의 전문가가 지금 보는
미중 패권 경쟁에서 한국은 상당히 그 득을 볼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중국 제조 2025가 우리는 중국이 뭐 세계 1등이 된다라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는데 중국이 세계 1등 중국 제조 2025가 성공할 경우에 우리가 가장 피해야 되는 나라까지 생각을 보통 안 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딱 찾아낸 것을 이제 이 글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다 좀 전략을 가진 이 정도 이 대규모의 나라가 됐으면은 이제 전략을 공부해야 됩니다. 전략을 공부하고 이 나라가 나갈 길, 그리고 우리가 어린애와 같은 싸움을 하면 안 됩니다. 한국은 이제 이미 어린애가 아니에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한국은 학벌이 좋은 나라입니다. 박사들도 많고 공부한 사람도 많은 나라가 이렇게 그냥 뭐 왔다 갔다 하고 감정에 흘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오늘 그 제가 103회 그 전체 그 쓰임으로 전체 주제로 삼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뭐 이제 그리고 특히 이제 에스퍼 장관이 왔다 가고 그러면은 또 안보 현안이 많이 나올 텐데 그것은 요 다음 주 104회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